예,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차이나에 중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 영국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열려서 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 물론 당연히 그 안에 이제 핵심 또 중국 얘기도 있지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저감, 뭐 기후변화, 환경, 그린 관심은 굉장히 높은 쪽이고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1일 날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뭐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논의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 회의의 주요 이슈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세계의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거고요. 또 일사불란한 행동을 위한 합의서를 도출하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뭐 큰 틀의 합의라든지 또 진전이 있었는데요. 산림 파괴를 저지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산림 녹화뿐만 아니라 CO2의 광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상에 있는 양식장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가스까지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는 2020년 대비해서 30% 줄일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의 고통을 받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과 인도처럼 세계 최대 메탄가스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합의와 관련해서 기대에 못 미쳤고요. 또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금 지원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황은 조금 유동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온난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오히려 환경단체들은 그 앞에 와가지고 말만 하지 말아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온도 상승률을, 기온 상승률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셨는데 그게 뭐 1.5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수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까지 온도는 1.1도 올라왔는데요. 화석연료에 의한 성장을 계속을 했을 경우에는 2040년이면 세계 평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느슨하게 규제를 했을 경우에도 금세기 말에는 3.3에서 5.7도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죠. 석탄 발전이라든지 자동차 배출이 전체 85%를 차지하는데 이런 규제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더라도 나머지 15%가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메탄가스라는 게 있는데요. 소나 양, 염소 같은 초식 동물들이 방귀나 트림에서 발생하는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600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소형차의 1년치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도 문제가 되는데요. 마취제라든지 치과용 웃음가스 쪽에서 발생이 되고요. 커피라든지 그리고 빵에다가 올려놓는 휘핑크림이라고 해서 생크림도 여기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프레온가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구 온도를 낮출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5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군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아무래도 1.5도와 2도는 큰 차이가 되는데요. 1.5도보다 2도가 된다면 해수면 온도 해수면이 10cm 정도 더 상승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1,000만 명이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도가 상승하면은 어획량이 현재보다 10% 줄어든 300만 톤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1.5도라면은 50% 정도 줄어든 150만 톤 정도밖에 줄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홍수로 있는 피해 같은 경우에도 1.5도만 올라가더라도 100% 증가하게 되고요. 산호초 같은 경우에도 70에서 90%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백사장도 없어지게 되고요. 또한 서해안의 갯벌도 없어지게 되고 또 맹그로브 숲도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세기 말에는 그 전 세계 인구가 109억 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주식인 옥수수 같은 경우는 무려 20%가 감산이 되고요. 쌀이라든지 콩 같은 경우에도 2%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구 온도를 억제하기 위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도 쭉 있었습니다. 네. 교토의정서가 1997년이고요. 파리 기후협약은 2015년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논의한다는 거는 목표로 한 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유엔에 제출된 그 목표를 그 발표한 나라들을 보면은 네. 113개국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2% 감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진 나라들이 많은데요. 뭐 사우디라든지 중국, 인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30년에는 실질적으로 16% 정도 온실가스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 감축을 위한 공통의 스케줄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뭐 감축 기준이라든지 접근법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 원래는 그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796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지 개도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 그 선진국들은 이미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환경 설비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개도국은 뭐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공장을 돌리고 만들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지 말어.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영향들이나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는 첨예하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아무래도 화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신규 증설을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이 공통의 좀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그 CO2 흡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림 녹화도 중요하지만 해상의 기미라든지 다시마와 같은 이런 해초류를 길렀을 경우에는 CO2 흡수량을 급격히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든지 CO2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이죠. PC라든지 DVD, 단열재, 의류, 화장품, 그 폴리에스테른 용기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서 배출되는 CO2를 땅에다가 그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은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보조금 정책이 시급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요. 각 산업에서도 우리가 풍력,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점점 친환경의 수요가 늘고 화석연료, 석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수요가 줄지 않고 지금 유가 오르고 가스값 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네.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 지가 30년이 됐는데요. 역설적이라도 현재 그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석 연료의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한 80%를 차지하는 G7 여기에 인도, 우리나라, 중국을 더한 10개국을 본다면 화석 연료와 관련된 사용은 1.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에도 204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3%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부분은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석 연료와 관련해서 주요 공급 국가들, 그 자원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온난화 대책이 계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산이라든지 신규 설비 투자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이런 국면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된 얘기에서 환경 이야기 또 이제
그린과 관련된 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만큼 그 화석연료 소비량이 줄지는 않는 거고요. 그건 사실 하루아침에 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가 얼마나 줄고 또 친환경으로 얼마나 바뀌게 될까요? 네. 네, 뭐 10년 안에 전 세계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석유화학 관련된 단계 선을 긋는 이런 산업들이 네. 통합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세계 에너지 시장은 석탄 비중이 좀 줄어들고 천연가스는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부분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현재 점유율은 29%지만 2040년까지는 47%, 2050년에는 90%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뭐 전기 자동차나 트럭, 철도의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자원을 집중해주는 이런 그 국가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CO2를 회수한다든지 재활용, 저장과 관련된 새로운 밸류 체인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30년간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송배전망이 깔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시장 규모가 무려 13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소 수출을 위한 인프라 시설에만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산업들과 관련해서 2020년에는 이런 그 산업의 자금 투자가 무려 3,500억 달러가 됐고요. 또 규제 해제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생산, 저장, 충전 설비, 그리고 축전 설비, 또 그린 수소, 저탄소, 그리고 탈탄소 기술 개발과 관련된 R&D 투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효율이 나오기까지는. 그 투자를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되고 금융 섹터가 거기에 이제 돈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요.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들은 어떻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온실화의 대처를 잘하는 지역이 EU 지역입니다. 네. EU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출 프레임 그 거래 시장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일 가격이 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출권 가격이 올라간다면 기업의 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경 탄소세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부지리를 못하도록 국경 탄소세 도입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자산 보유자라든지 또 매니저, 은행, 그리고 보험회사들을 하나 묶는 조직이 유럽에서 탄생했는데요. 글래스고 파이낸셜 얼라이언스 폰 넷 제로라는 조직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원사만 118개사가 되고요. 운영 자산만 34조 달러가 되는데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증권거래소보다도 더 큰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측하는 회사, 또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는 회사, 또 정보 공개라든지 배출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상장시키는 이런 NGO 단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시장에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많은데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중국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세계 그 엔진이 이제 중국인데요. 그러니까 뭐 시 주석은 목표를 제한하다 보니까 또 뭐 중국의 전력난도 발생하고 중국의 스탠스나 중국의 이 변화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중국에서는 이런 온실가스와 관련된 대책을 3060 목표라고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화력발전소 1625기,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가 60기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규모인데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CO2 배출량을 18%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억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원자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는 현재보다 2배 정도 더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듈식 소형 원자력 건설뿐만 아니라 해상 부유식 원자력 플랫폼,
그리고 연해 지역에 제3세대 원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2030년까지 녹색 저탄소에 무려 9경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장기 저리의 대출 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앞으로 중국도 수소라든지 전기차 사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변화들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이나 TV 오늘은 영국에서 진행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 관련해서 각국들의 움직임, 경제적인 영향들 분석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